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일본을 갑니다. 기시다를 만나러 가요. 예를 들면 명성황후의 언론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명성황후의 그것을 끊고 가야 돼. 윤석열 검사는 그 선보러 가면 관상 볼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여성의 관상을 보게 한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 박성재 관련해서 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법리를 걸어요.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실제로 진짜로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야? 2023년 3월 5일에 경복궁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후 5시쯤에. 그래가지고 야 여기 뭐 걸어가기 힘드니까 카트. 그래서 카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고궁을 좀 이렇게 걸어 다녀야지 그것도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궁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경복궁의 카트가 다 낡아가지고 옆에 있는 창경궁에서 얼른 뭐 가져왔다는 거죠. 그걸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다녔는데 어디까지 갔냐. 쭉 안쪽에 들어가면 건청궁이라고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이렇게 좀 머물던 공간이죠. 그리고 또 그 건청궁 바로 옆에 보면 곤영합이라고요. 명성 황후의 침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명성 황후가 시해당했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갔는데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경호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머물렀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보내봐 주십시오.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금지된 곳이에요. 그런데 예고 없이 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럼 막 다 열어야 됩니까? 아니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어떤 기준도 근거도 없이 막 가서 무작정 가서 문 열어라. 그리고 저 이제 문 밖에 경호원 한 명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 개념도 없고 도대체 이 가장 경건해야 될 그 장소에 가가지고 본인의 그냥 정원처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또 김건희가 재임기간 윤석열 재임기간에 9번 갔다라고 또 보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갔을까도 궁금하고요. 또 특히 저 공간이라는 게 상징하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인데 어떤 존중하는 마음도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가가지고 개선장군처럼 그래서 10분 동안 뭘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예. 저 곳곳 좀 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무슨 부적이나 뭐 이런 무술적인 예. 무속적인 뭐 이런 것들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관리하는 곳에서 잘 살펴봐 군데군데 다 저 그 침상이나 병풍지나 뭐 이런 데도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10분 동안 거기에 왜 두 사람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빈번하게 그렇게 여러 궁들을 돌아다니면서 어자에도 앉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보농단 아니냐 김경 상임위원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자꾸 그쪽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두 사람이 은밀하게 들어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박영진 앵커님? 정말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이건 다 해야 돼요, 네 사람. 예, 2023년 3월 5일이라고 한다면 예. 이 권력이 정점에 들어섰을 때 특히 이제 김건희의 활동량도 굉장히
어느 때 뭐 당연히 이제 집권 초반이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문서를 보면 VIP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옆에도 다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VIP라고 보통 칭하진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식 문건을 쓸 때도 F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퍼스트 레이디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김건희 권력의 정점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싶어서 문 열어라라고 한 그 주체도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라고 적혀 있는데 김건희가 문을 열어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권력의 정점이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 다 모르고 밖에 경호원 한 명만 두고 단둘이 그 명성황후의 침전에 10분간 있겠다?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의 조선의 역사와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우리가 역사를 새로 쓴다. 이 국가문화재와 국가유산 곳곳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밟아버리고 우리가 새로 역사를 쓴다라는 어떤 무속적 신앙에 심취했던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로맨스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전 무속으로 가겠습니다. 무속? 예, 로맨스보다는 무속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순간은 진짜. 로맨스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지석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저를 패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해는 돼요. 아니 TV 토론 나와서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기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주술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주술적인 영감을 누가 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지속적으로 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 둘이 그러면 한쪽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윤석열은 가스라이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자 네가 너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건 나의 힘이고 나는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주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건희의 제가 지식 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몰랐던 권영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권영합. 예, 본인이 알아서 갔을까요? 제가 볼 때 누군가 주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데만 찾아다녔겠죠. 그렇다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원한의 장소잖아요. 소위 일제에 의해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던 그러니까 아주 가장 원한이 쌓여 있는 공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전 이거 특정해서 골라준 거 아닌가? 거기 가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경호원 같은 경우도 다 내치고 둘이만 들어가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했겠죠. 근데 제가 아까 패싱을 해달라는 말씀은 저는 주술적 행위가 뭔지 잘 몰라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우리 정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아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동시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행동한 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가 어자에 앉았다 내지는 개방이 안 된 그 장소를 문을 열으라고 해서 따고 들어가서 뭐 10분 동안 둘만 있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개개인의 행위는 몰상식의 극치예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무속 내지는 주술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김건희는 묘하게 예를 들어서 저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 근데 김건희는 묘하게 그런 안 좋은 그 어떤 그 원한에 사무쳐서 사망한 장소를 좀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청 부근의 무교동에 왜 그 역주행해서 차가 많은 시민들이 예. 갑자기 뭐 여러분이 사망했던 그 장소도 밤에 불쑥 찾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가서 뭐 꽃을 놓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주술적인 의미 내지는 주술적인 행위를 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
거미줄 최정화님 둘이서 뽀뽀했냐? 뭐 가을 하늘님 주술행위가 확실 꽃꽃님 푸닥거리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짜를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날 오후 5시에 갑자기 온 거 아닙니까? 예고도 없이. 네. 그러면 뭔가 그 날짜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2023년 3월 5일 날 온 거죠. 3월 5일 날. 네. 그때가 언제냐면요.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일본을 갑니다. 네. 기시다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엘리자베스 여왕 승하했을 때도 어떤 주술적인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러 비행기 시간도 뭐 늦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을 안 갔죠. 그때는 아마 천공의 입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사악한 기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이제 가는데 그때도 이건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천공이 됐든 어떤 다른 주술사가 됐든 무속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가려면 뭘 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가면 당신이 그 기운을 받아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3월 5일 날 갑자기 명성황후가 시해된 그 장소를 찾아가서 둘이가 숨어 있었 10분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뭔가를 했다. 저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뭔가 그것과 관련된 무속, 주술행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3월 16일 날 일본 갔거든요. 예. 전 정확한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제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아니 그 부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까 눌렀습니다. 시작할 그랬어요? 때부터. 시작할 때 그 누릅니다. 부부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주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술은 주술인데 왜 갑자기 주술인가? 그렇게 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주술 관련된 것은 정말 따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이런 이상한 논란들이 터지면 늘 뭔가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의 세계도 뒤져보고 하는데 일본 주술적 의미라고 이제 우리 정어리 원분들도 댓글을 주셔가지고 히토바시라라는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건축을 하는 일본 주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망자의 영혼을 활용해서 액마기를 한다라는 뭐 그런 주술적 일본 주술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백운기행코님의 추측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의 원혼이나 누구의 어떤 죽음이나 망자의 원혼을 삼아서 액마기를 한 것이냐 민비가 되는 거죠. 명성황후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차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근데 약간 좀 그 해석상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니 윤석열은 계속 친일적인 행위를 해왔었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길 갔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액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길 갔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사실 명성황후의 원한을 달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죽이러 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원혼을 달리기 간 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명성황후의 원혼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뇌피셜이에요. 명성왕후의 원혼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그걸 끊어. 명성황후의 그것을 끊고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 친일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술적 친일 행위라고 하고 있는 아, 거다. 이자는 저 관제에다가 다다미빵 설치하고 흰옥기 설치하고 그랬던 자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뼛속까지 친일인 거죠. 아이, 진짜 죽일로? 아우, 참. 아니 그 장어랑 물 막 수십 톤 수백 톤 쓴 것도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 무속 특검 이거 특검법 발의를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나? 발의를 해야 되는. 특검을 하게 되면 네. 그 특검은 무속인이 임명돼야 되나요? 이 뭐 전국에서 다 이제 특검부로 임명해야죠. 그 저기 전에 누구냐? 그 보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무속인 행정관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올해까지 근무했다고요. 6월 3일까지. 예. 끝날까지 월급 받고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그거 알려졌을 때 그만두게 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을 처음 가게 되면은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가야지. 독도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독도 문제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우리나라 영토다. 그리고 딱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끝나는 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독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므라이스 맛있다. 그런 이러면서. 준비는 안 하고 이런 짓만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동경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갔을 때 일본이라는 데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는 폄훼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를 들면 의식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퍼주잖아요. 우리 것을 오히려 얹어가지고 물잔에다가 반 채워주잖아요. 저는 그런 행태와 결합된 친일적 주술 행위가 거기서 벌었다고 보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지난번에 종묘도 그렇고요. 이제 근정전에 가서 의좌에 앉은 것은 내가 뭐 내가 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왜 우리 그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도 한번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묘에서. 네, 종묘. 예, 예. 왕과 왕비의 신실인가? 예. 뭐, 예. 거기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는 그쪽에 상당히 깊은 거예요. 예. 뭔가 이걸 통해서 기운을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악한 거죠. 사악한 거고. 욕망도 그러니까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예. 막 어자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V0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를 앉음으로써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받은 최재형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이 통일 사업 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통일 대통령 언급을 그렇죠. 한다고도 그런 하죠. 얘기면 본인이 정권을 영구집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윤석열 같이 능력이 없는 자를 뒤로 밀어내고 본인이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그런 곳곳에 투영하고 다녔던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진짜 병신이야. 아니 저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거 뭐 전 그러면 혼자 해 그래야지. 그걸 또 쫄쫄쫄 따라가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옵니까?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뭐 둘 다 썰들이 믿으면 그 만만치 않았을 거요. 믿음의 벨트. 윤석열도 그런 걸 믿었을까요? 아니 왕자를 왜 썼겠습니까? 또 자기 손바닥인데. 그러니까 믿고 싶진 않았겠지.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그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그 설득이 되는 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무속적 신앙에 기대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이 이루어지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뭔가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뭐 확신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올백을 받던 시점에 통일 대통령 2022년 9월에 그것을 언급했으니까요. 지금 다 거론되고 있던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국가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 논란이 대부분 다 지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밟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구집권까지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속적 신앙에 심취해서 영구집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엄까지도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하기야 반대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당신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어 뭐 이렇게만 할 말 없는 거죠. 또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집 밖으로.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총각 검사 시절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윤석열 검사는 그 선보러 가면 관상 볼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나오는 그 여성의 관상을 보게 한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이미 그때. 소질이 충분했던 거야. 잘 만났네. 기본적으로. 잘 만났어. 아니 근데 누가 소개팅 하는데 관상 보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가요. 잘 만났어. 저는 기괴한 인간들이네 진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와중에 그래도 경복궁을 관저로 쓰겠다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주술 뭐 온갖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우리 선조들이 노하셔서 천벌 받아서 둘 다 구속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짓 하면 결국에는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시원해요. 그렇게 그 왕궁을 좋아하면서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청와대에는 하루도 안 들어가고. 그건 명태균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급사다 이러니까 안 갔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정어리언들이 방송을 보시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거에 이제 완전히 기대해 있는 극우 세력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완전히 무속에 미쳐가지고 나라를 무속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타령하고 예수님 타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지금 또, 협중 시위라든지 극우 시위를 주도하는 멸공 개신교 세력들이 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무속에 미칠 거면 무속에만 미쳐야지. 이제 와서는 예수님 타령하고 기도 타령하고 성경 타령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관계를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볼 일인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최병 특검이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영장이 발부가 될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딱 임성근 한 명 구속되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좀 실망스럽지요. 법원보다도 약간 최병 특검에 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길래 이렇게 무더기로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성근 저자가 구속된 거. 오히려 임성근이가 맨 마지막에 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 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더 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김영남 의원님은 그 기각이 그렇게 많이 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각 사유로 예.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영장 판사가.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병 사망과 관련해서 그때 그런 그 물살이 아주 센 가운데에도 입수해서 수색 작업을 시킨 거 그거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이른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그 대부분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직권남용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이죠. 영장 기각 사유가 차라리 죄는 인정되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하면 뭐 죄는 인정되는데 뭐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불구속 하라는 취지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뼈 아프고 요번에 한꺼번에 그동안 영장 청구가 한 명도 안 되다가 7명을 한꺼번에 영장 예. 청구한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럼 그랬어요. 뭐 무슨 자신인가. 그리고 이렇게 7명을 한꺼번에 한 것은 뭐 집단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나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송환이 그렇죠. 됐을 때 그때는 뭐 같이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해왔으니까 꼭 동시에 청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종류의 수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사를 하죠. 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지휘 계통 라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차례로 수사를 하는데 그동안 전혀 없다가 7명을 한꺼번에 영장 청구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자신감이 넘치던지.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해요. 자신감이 넘쳐도 이렇게 수사하는 건 좀 이상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매우 자신감이 없던지예요. 근데 후자 쪽에 영장 결과만 놓고 보면 후자 쪽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직권남용죄라는 게 당시 그 장관선에서 끝날 게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 특검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수사야?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나마 임성근 구속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압의 맨 정점에 윤석열이 있고 그걸 받아서 이종섭이 또 김계환이 그다음에 유재은 김동혁이야 박동혁이야 김동혁. 뭐 이렇게 지금 막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밝히지 못하면은 뭐하러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서 이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임성득 주진우 뭐 이런 자들 다 관련된 것까지 갈래가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세계 특검이 시작을 했을 때 해병대 특검이 최혜병 특검이 가장 아주 신속하게 원활하게 빨리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키다가 임성근 이제 하나 구속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이게 지금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구속영장을 7명을 한꺼번에 청구했을 때도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경로설도 확실하게 진술들을 다 증거도 확보를 했고 800에 7070 번호 누가 통화했는지도 다 그 베일에 쌓여졌던 그 번호 관련된 것도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자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직 사건 하나에 갈래 그다음에 이 외압 사건이 우리가 그동안 논란이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딱 되면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로 가는구나. 그리고 김건희 구명운동에 나섰던 김건희 관련된 그 이종원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니 뭐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린 느낌이에요. 물론 하는 얘기가 있죠. 영장 발부가 안 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건 아니다. 흔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건진의 케이스나 다 앞서 봐왔듯이 구속이 되니까 술술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춰버리면 수사 외압은 그러면은 뭐 윤석열까지 올라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안 본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었던 수사 외압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니까 굉장히 저는 새벽에 놀랐어요. 그렇죠. 박유시 장관님 이렇게 되면 수사 동력이 얼마나 탄력을 잃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일 전에 나왔던 보도입니다만은 해병 특검 쪽에서도 내란 특검의 윤석열 구속 기간이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만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 기소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종섭 장관이라든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기타 등등의 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은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더 절실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이런 올 기각이죠. 그러니까 정재욱 부장판사가 담당한 5명에 대해서는 올 기각인 것이고 이정재 부장판사가 담당한 임성근 외 1명에 대해서는 임성근만 구속을 시킨 겁니다. 사법부 전체 영장 전담 팀에서 봤을 때는 정재욱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7명 중에 고작 1명의 영장을 인용해 주면서 앞으로의 이 특검 수사의 전략이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결국에는 오늘 이제 30분 전에 해병특검이 입장 밝힌 걸 보면 법정에서 싸우겠다라고 밝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이제 불구속 기소로 나아간다는 얘기가 돼서 영장 재청구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윤석열에 대한 그 뭐 구속 기소는 그럼 가능한 것이냐. 이것도 지금 좀 의구심이 들어서 처음에 저는 시작했을 때는 7명의 영장 청구가 특검의 자신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결론만 놓고 본다면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주진우, 임종득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는 걸 보면 뭐지? 그리고 임성근 구명 로비 운동
어찌 보면 종교계의 거목이라고 부르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까지 건드린 상황인데 이거 밝힐 수 있나? 이런 좀 의심이 들어서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권영철님, 앵커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기각되니까 놀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외국에서들 많이 글을 보내주시네요. K선 SUN, K선입니까? 모처럼 시간대가 맞아서 실망됐습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용 원장님. 네. 이제는 법원이 아주 이제 대놓고 하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의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해서 영장 판사들이 2월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3명이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올라왔고 수원지법에서 이 3사람이 주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아주 불리한 재판들을 한 측면들이 꽤 많아서 그렇다면 이건 어떤 포석이 아닌가. 왜 하필이면 한 지법에 있는 사람들을 3명이나 뭐 그 자리가 좌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전 자리 같은 데를 왜 올렸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소위 영장에 대해서 대부분 판판이 기각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박성재 관련해서 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리를 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를 건다라고 하는 건 그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오히려 야 이제 내년 1월 달에 실제로 진짜로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야? 나오기 전에? 6개월이 되기 전에? 또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윤석열도 본인이 이 비상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적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범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 판사들이 우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법리적인 면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저같이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이 소명됐으면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다 소명이 됐는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니네 특검 수사 제대로 못했어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논리들을 오히려 영장 판사들이 만들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사건이 그냥 잡범들의 사건이 아니라 매우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이 판사들의 개인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의 전반적인 어떤 의도를 파악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 불면의 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특검이 막바지로 가면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국민들의 걱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좀 찝찝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개업날 모여서 회의하는 게 왜 뭔 얘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합법적 개혁일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대법원에서 몰랐을까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아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박성재 영장 기각된 것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언제 인지했는지 뭐 이런 거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것도 대법원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어쩐지. 또 2차 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영장을 잘 써가지고 청구를 할 텐데 2차에서 설마 기각이 또 될까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사법부 전반적으로 뭔가 이 정황이 일어나나 본인들의 어떤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명분을 쌓기 위한 이런 포석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엄청 찝찝합니다 지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정말 국민들이 슬슬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할 텐데 이은중님께서 속보 2개 보내주셨네요. 윤석열 실명 위험 16포인트 글자도 못 읽어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하며 밝힌 이유 에라이 양치기 양아치야.
이건 이은주님이 친 댓글입니다. 또 속보 하나. 코스피 장중 3,900선 훌쩍. 12시 현재 3,920.17. 아니 5천 가겠는데요? 아니, 이제 그 4천 넘기겠네요. 5천 가겠어요. 임기 중에 가나 못 가나 저는 그러니까 이랬는데. 임기 중에가 아니라 올해 안에 가겠어요. 아 그거 이러다가요. 와. 저는 그 올 여름 정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4천은 찍을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말에 찍겠는데. 지금 이 기세면 뭐 연말이 아니고 이번 다음 달, 주에 찍을 이번 수도 있어요. 달에, 다음 이번 달 안에 주 찍을 수 있을 가능성이 4천은. 되게 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런 그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책 이슈예요.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국 상장 기업의 이른바 거버넌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배주주 회장님 말고 다른 소액주주들도 무시 못하게 제도나 이 법을 고치고 있는 게 크게 작용을 한 것이고 또 다른 요인은 세상에 돈이 넘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막 이른바 유동성 장세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요 지금. 뭐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이거 근데 어디에 넘쳐나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개개인의 주로 주머니에 하려고요. 그런데 아니 그건 통계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통계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이른바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M2, M2,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2년짜리 정기 예금보다 현금화가 용이한 거는 다 M2 범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정기 예금을 들면 만기까지 대부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급하면 정기 예금 깨서 뭘 쓰는데 그러니까 깨면 보통 단기간, 기간이 짧은 거부터 해약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2년짜리 정기예금보다 현금화가 쉬운 부분은 다 M2로 잡는데 이게 8월 한 달 동안 대략 56조 원이 늘어서 M2가 한 4,400조 원 정도 돼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개개인의 주머니는 아니죠. 이제 소수에게 많아지고 있어요. 개그를 다큐로 받으셔서 길게 좋은 설명을 해주신 김영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칭찬받을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해놓고 보니까.